요즘 증시 이제 슬금슬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좀 경제적인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24년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네.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한국 증시도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뭐 차트 보시면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네, 상승률 그 CPI 지수죠. 네, CPI 지수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발표된 게 3.1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조금 내려가고 있죠. 음. 네, 이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땐 국제 유가가 많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에 연동돼서 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땐 빠르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하반기쯤, 내년 하반기쯤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지고 있다고도 하시는데 네네. 어떤 분들은 또 미국 경기 침체 올 거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경기가 네. 지금 의외로 좋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증산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지 무기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네. 그 미국의 무기가 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조업이잖아요. 네, 제조업 경기도 괜찮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인데 지금 5.2를 찍었습니다. 5.2. 여기 보시면 엄청난 것 5.2면 엄청난 거죠. 네, 여기 지금 미국은 5.인데 우리나라는 1.4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지금 얼만큼 좋다라는지 지금 단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거는 과연 이 5.2가 계속 유지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우려의 수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어쨌든 미국 경기가 점점 풀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 경제 성장률은 네. GDP 성장률은 미국에 비하면 거의 뭐 네. 3분의 1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주가 흐름은요?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보다는 높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았고 그랬지만 지금 이제 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영향이 아무래도 좀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건 사실 한국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 의존도가 높았지만 지금 점점 그 의존도가 분산이 되면서 동남아 쪽이나 미국 쪽으로 지금 수출이 많이 이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성장률이 좋다라는 건 사실 한국 성장률도 따라서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게 네네. 우리나라에서 또 2차 전지 네네네. 섹터잖아요. 근데 네. 오늘 또 주가 흐름이 엄청 좋더라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벌써 뭐 한 달 만에 한 4배 오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저번에 한 달 전에 출연했을 때 막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네. 그때 시총이 한 3조 9천억 정도, 4조? 예, 이제 4조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아까 방금 이 방송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13조 6천억 정도 이제 주당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만 원 가까이 와. 지금 이제 다가가고 있어요. 네. 그래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률이 엄청난데 한 달 전에 비하면 거의 4배 정도 네. 오른 주가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2차 전지 섹터가 더 조정을 겪을까? 네. 네, 거의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네네. 그 핵심 소재 ETF 같은 게 네네네.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볼 때 제가 이제 그 주가 흐름 보기 위해서 네네. 그 소액을 네. 샀었는데 그때 네.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 네네네. 샀는데 지금 다 이제 양전을 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바닥도 거의 네네네. 점진적으로 그래도 조금씩 계속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가장 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탄산리튬 가격을 보면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올라오는 게 탄산리튬 선물 지수를 보면 그 위안화로 거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거의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희한하게 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기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막 하루에 막 7% 오르고 막 10% 오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연말에는 사실 중국에서도 이제 과도하게 생산된 배터리 물량을 이제 밀어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탄산리튬 수급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재고가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재고도 어느 정도 밀어내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부터는 다시 또 탄산리튬 수급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되게 미디어를 달궜던 네네. 그 FEOC 네네네네. 그거 관련해서 네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제 세부 조항인데요. 이제 해외 우려 집단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해외 우려 집단이라고 지금 미국이 보고 있는 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고요. 이제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합작 회사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25%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하고 합작 회사를 한다 그럼 중국의 지분이 25% 이제 밑으로 네,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했어요. 네, 원래는 이게 50% 그러니까 50% 밑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좀 더 강력하게 25% 미만으로 잡은 거죠. 빡세네요.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중국 자본 지분의 25% 미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지금 하나증권 이제 김현수 연구원님 뭐 11월 30일 이제 보고서에서 이제 직전이에요. 이 발표가 되기 직전에 이제 나온 보고서에서 이 규정의 쟁점은 이제 중국 부품 및 광물의 최소 허용치 기준치, 그다음에 중국 자본 지분의 허용률 등 두 가지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만약에 25% 미만이 적용되면 국내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 강도가 강하겠지만, 얘기를 하셨구나. 네, 반대로 50% 이상의 느슨한 수준의 중국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국내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봐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게 중국하고 지분율을 5대5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돈도 좀 덜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아무래도 그 뭐 전구체라든지 이런 데는 기술력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흡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요거를 이제 25% 이하로 한다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그렇다고 중국을 아예 내칠 수는 없는 거고, 예, 중국 공급망을 끊을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내재화, 중국 이외의 국가들 니네들 내재화를 빨리 해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내재화를 해야 되는데 50%보다는 25%로 갔을 때 매를 더 빨리 맞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김현수 연구원님도 25% 미만이 적용되면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 강도가 강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호재로 건 봤네요. 예, 호재로 본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좀 호재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계속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하고 원래 합작 회사였다가 지금 이제 100% 이제 가져왔단 말이에요, 지분을. 그러니까 이제 거의 국내 업체라고 보면 돼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호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네.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1등이니까. 그렇죠. 전구체로는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김현수 연구원 같은 분들은 네네. 사실 뭐 주가가 너무 높았을 네네. 때도 그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네네. 이제 많이 그 거품에 대해서 네네네. 지적도 좀 하셨고, 네네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목표가도 40 몇만 원대로 네네네네. 낮추기도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 거니까 네네네. 더 우리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분이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건 좀 그렇게 25% 미만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호재가 또 반영이 돼서 뭐 이것 때문에 바로 그랬던 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네. 호재도 작용을 해서 지금 2차전지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네네네.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을 좀 언급해 주셨어요. 네네네.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인데 반등을 하고 있어요. 바닥을 다지고 지금 이제 10만 위안 위로 올라왔는데 그 이하까지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산 리튬 톤당 10만 위안은 사실 심리적 마지노선 구간이에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마이너스가 돼요. 마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켜줘야 되고 이 가격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의 적정 가격은 톤당 2,6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2,6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훨씬 밑에 있죠. 아직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 가격이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될 경우 지금 10만 위안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경우 이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파산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을 이제 지금 위안화가 이제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1,820만 원 정도 정도가 돼요. 10만 위안을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2,600만 원이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요거보다 더 높은 가격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사실 굉장히 바닥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다지고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리튬 가격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겠죠. 네.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알버말. 네, 미국의 이제 최대 리튬 생산 기업인데 이 알버말 주가도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좀 급격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알버말뿐만이 아니고 SQM이라든지 아니면 리벤트라든지 경쟁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네네. 과거에 그 리튬 가격이 높을 때는 네네네. 되게 부러워했잖아요. 네네네. 리튬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뭐 되게 뭔가 노다지 같은 대동강물 네. 같은 느낌으로. 뭐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도 리튬을 직접 생산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알버말이 근데 이게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네네네. 되게 주가도 안 좋았는데 네네. 최근에 또 가격이 반등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 네네네. 그럼 이것 때문에 또 2차전지 흐름이 또 좋아지는 우리나라 주가 흐름이 괜찮아지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깅 효과라고 해서 이제 지금 4분기까지는 아마 양극재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몸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몇 개월치의 재고를 쌓아놓기 때문에 이제 4분기까지는 안 좋겠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레깅 효과로 이익률이 점차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튬 가격은 바닥은 거의 뭐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거의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리튬 생산 가격보다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튬 생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멈추거나 그렇죠. 파산을 하거나 맞아요. 뭐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리튬 가격도 네. 막 이렇게 좀 상당 기간 네네. 우상향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옛날처럼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는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2차전지 기업들 네네. 실적이 그 4분기가 바닥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내년 1분기까지도 힘들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네오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지금 회복이 돼 있고 2차전지 섹터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아까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저하고라고 보고 있어요. 2차전지 섹터를. 네. 그러니까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상저하고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양극재나 뭐 배터리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 과포화 상태가 좀 왔고요. 보조금도 이제 지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꺾이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보다는 시장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커요. 근데 이제 미국보다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성장률에서 아무래도 좀 꺾이는 부분이 있고요. 유일하게 미국 시장은 지금 보조금도 주고 있고 지금 아까 GDP 성장률도 좋고 미국 시장은 이제 이번 연도에 최초로 이제 100만 대 전기차 100만 대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다른 데보다 그렇게 크게 꺾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한국 2차 전지 섹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주가로 봤을 때 네네네. 2차 전지가 정말 2023년 초반 상반기를 엄청 달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하반기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네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네. 많이 오르고 조정을 받으면 이게 최소 뭐 1년, 2년은 간다. 네네네. 그러니까 가격 조정뿐만 네네. 아니라 기간 조정도 필요하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2차 전지는 테마주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 네,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앞으로 거의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거잖아요. 2030년 정도 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을 할 거고요. 뭐 2023년까지 잡는 나라도 있고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테마가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성장할 수 없는 섹터다. 성장할 수밖에 예,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네네.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건데. 그렇죠. 이거는 구조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네. 그거랑 상관이 없다. 네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다음에 또 이슈가 좀 2차 전지 공매도잖아요. 네네네. 이 2차 전지 공매도 잔고가 네. 오히려 늘었다라는 네, 얘기도 오히려 있더라고요. 늘었습니다. 네, 오히려 이걸 늘었고요. 전면 금지를 했는데 어떻게 네. 늘어날 수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전면 금지를 했지만 네. 이제 향후 또 풀릴 거잖아요. 이게 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전면 금지한다고 기관들이 그거 못 기다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은 좀 비벼볼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줄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늘리는 경우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내년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면 테슬라 앨런 머스크도 나와서 했던 얘기가 금리 인상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 둔화가 풀린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만약에 바뀐다면 과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또 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공매도 수익도 상당할 것 같은데 네네.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수익이 네네. 줄어드니까 그렇죠. 쇼커버링도 나올 수 있겠네요. 쇼커버링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얘네들이 점진적으로 아마 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환경적으로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생기면 빨리빨리 이제 처분을 하겠죠. 네. 그리고 아까 미국 전기차 판매량을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는 전기차 수요 둔화 막 얘기 많이 네네네. 나오고 뭐 되게 지연된다고 하고 네네. 뭐 하이브리드가 잘 팔린다는 얘기 네네네. 나오고 막 그러는데 네. 미국은 좀 상황이 다른가 봐요.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기업들이 양극재나 뭐 배터리셀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뭐 제조업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높아질 수 없는 이제 상황이고요. 지금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대비 50.7%가 증가했고, 예,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100만 대 전기차 판매량 100만 대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은 엄청 잘 팔리고 있네요. 네, 미국은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네,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가 도입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독주택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충전하고 하는 거 설치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뭐 요게 좀 전기차만 조금만 많아져도 기다려야 되고, 예. 특히 얼마 전에 뭐 예를 들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수급이 딱 끊기자마자 지금 막 수소 충전하는데 문제가 엄청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은 뭐 테슬라 쪽에서 인프라를 굉장히 보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적인 요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경쟁에
굉장히 핵심적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공을 해야 차도 성공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굉장히 많이 팔고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니스 차 쪽으로 집중해서 노선이 조금 특이한 노선이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를 굉장히 지금 눈에 띄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 네네네. 이거를 꼭 알아야겠네요. 네. 근데 세계 시장을 조금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미국 미국이죠. 시장이니까 네. 미국 시장을 네. 조금 더 주요하게 볼 네. 필요는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 이제 2차 전지 기업들도 미국 시장을 지금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이 좋으면 좋아질수록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우리나라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들한테도 굉장한 수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뉴스 한국 뉴스를 보면은 네네. 그 전기차 수요 둔화를 많이 얘기하면서 네네. 하이브리드를 또 되게 조명해서 네네. 좀 하이브리드의 강점을 이렇게 네네. 말하는 뉴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었던 게 그 도요타 네네. 그 회장님 아키오 회장님이 네네네. 그 하이브리드 되게 강조하시다가 네네네. 교체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니까 또 전기차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네네. 차세대 그 다음 CEO가 네네네.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이게 뭔가 뉴스가 뭔가 일관적이지가 않다. 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게. 근데 결론은 도요타도 전기차에 엄청난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게 네. 결론은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전기차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역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이전에 그 사이에 불편한 점들을 하이브리드가 채워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이브리드가 이번 연도에 많이 판매가 됐고요. 왜냐하면 충전하는 데가 어렵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름 넣고 전기랑 같이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채워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도 사실 점점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또 앞서서 양극재가 네네. 우리 2023년을 좀 달궜다면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전구체라고 네네네.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진짜 많이 올랐는데 네네네. 이거 지금 이 정도면 거품 아닐까요? 어떠세요? 어느 정도 좀 과열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출연했을 때 시총이 3조 9천억이었는데, 네. 진짜. 지금 이제 13조가 넘었어요. 그때 무조건 이거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네네네네네. 그때만 샀어도 늦게 그러니까 들어갔어도 한 달 전이 아니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앞으로 양극재 다음엔 전구체다. 맞아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타이틀을 많이 드렸고요. 뽑으셨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내년까지도 전구체가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하이니켈에 맞는 전구체를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나 일반 전구체보다는 중국에도 전구체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전구체를 97%를 가져오고 있어요. 97%를 이제 내재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부 내재화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렇게 상장해서 돈을 이제 투자금을 모았지만 내재화 비율 목표가 30%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내재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하이 레벨에 있는 이제 높은 레벨에 있는 양극재는 본인들이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고부가가치 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왜 제가 양극재 다음에 전구체를 주목하라고 얘기했던 게 양극재에서 이제 전구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됩니다. 어떤 데는 70%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내재화가 전구체가 내재화가 된다면 또 양극재 그 마진율이 또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내재화를 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되면서 자금이 굉장히 한정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줄이 마른 거죠. 자금줄이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땐 거의 1등주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국내 전구체 기업으로는 1등주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이외에 전구체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을 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해드린 뭐 에코앤드림이라든지 미래나노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이제 중견기업으로서 전구체 사업 진출을 계속 꾸준히 모색을 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왜 큰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전구체 사업을 진행을 하느냐.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내재화를 해도 30% 지금 채우고 있는데 30% 이외의 물량, 그럼 70%를 또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기업에서 또 수급을 해줘야 돼요. 국내 다른 기업에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점점 더 생긴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먼저 진입을 하고 먼저 큰 투자금을 모아서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견기업 중에서는 아까 지금 언급해드린 에코앤드림이나 미래나노텍 쪽이 좀 유망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미래나노텍은 포스코 쪽이랑 좀 연결이 돼 있는 네네네. 거죠? 포스코 퓨처엠이 그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최대 고객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쪽에서 밀어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미코아, 네, 유미코아의 전량 납품하는 조건으로 지금 전구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전구체도 양극재에서 전구체 비중이 한 60에서 70 정도 네네네. 차지하는 거 핵심이네요.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전구체를 내재화하지 않으면 사실 양극재 산업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국에서 전구체를 대부분을 생산하게 됐느냐. 이제 전구체에 들어가는 메탈들이 보시면은 코발트, 니켈, 망간, 알루미늄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중국 애들이 광산이나 이런 것들을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생산을 하려고 해도 중국이 생산하는 비용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가 되면서 그 단가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강을 해서 내재화를 하면 어쨌든 미국이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지 않았다면 전구체 사업을 어쨌든 내재화하기는 할 거지만 속도는 굉장히 느려졌을 거예요. 힘들었겠네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중국이 막 상당 부분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도 중국이 그거를 이렇게 잘 줄까요? 원재료 같은 것들을. 중국이 거저주진 않겠죠. 네. 하지만은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중국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생산을 이만큼 해서 안 팔리면 파산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파산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이제 파산하는 기업들한테 헐값으로 좀 광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뭐 리튬 생산 국가들이 지금 이제 자기네 이제 국가 산업으로 리튬을 키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니네 지분 이제 이렇게 못 주겠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해외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 내부에서 리튬 광산 입찰을 했을 때 가격이 막 엄청나게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막 1000배 막 뛰고 기준 적정가보다 1000배를 더 주고 리튬 광산권을 달라고 하고 그런 현상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3만 얼마에서 3만 6천 원인가요? 뭐 거기서 거의 20만 원이 됐어요. 네, 기준가가 처음에 상장가 36,200원이죠. 지금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좀 수익률 좀 진짜 한 100% 200% 이렇게 얻었다. 네네. 그리고 한 20만 원 됐다.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내년도 계속 테마라고 하시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개인적인 제가 만약에 고프로 머티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쯤 좀 매도의 순간을 이제 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투자에 대한 성향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이렇게 딱 1대1로 이렇게 매칭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 네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네네.
그 결국 15만 원까지 가고 네네. 막 더 간다 했지만 네네. 사실 거기서 반토막이 나면서 되게 네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막 거품이다 이런 것보다는 네네네. 자기가 정말 그런 걸 견딜 수 있는지 네네네. 꼼꼼하게 그렇게 주가를 좀 따져보고 네네네. 적정 주가도 계산해보고 그랬는지 네네네. 그런 거를 좀 한번 유심히 따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저번에 제가 로봇 섹터에 대해서 얘기해드렸고 그때 이제 SPG 추천을 이제 드렸었는데 네, SPG도 상당히 그때에 비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좀 괜찮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때 지금 2024년에도 사실 로봇의 해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2024년에도 2차 전지와 로봇은 그래도 꾸준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테슬라에서 이제 맞아요. 로봇에 대한 또 휴머노이드. 네, 휴머노이드 로봇 또 발표를 했었죠. 점점 발전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네. 전에는 정말 야 이게 돌아간다고 싶을 정도 막 이게 줄에 매달려 있던 게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준도 사실 그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에는 아직은 좀 딸린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하니까 이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로봇의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왜냐면 로봇 이렇게 코드 꽂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감속기. 네. 로봇 그 관절마다 들어가는 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네. 요것들이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의 종합 예술이 바로 로봇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고 보면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2차 전지라고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온, 삼성 SDI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감속기는 제가 저번에 추천드린 뭐 SPG가 좀 중소 강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엔비디아 그냥 투자하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엔비디아도 사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테슬라보다 시총이 높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조금 판별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2차 전지 셀 네네. 3사 말고요. 네네. 아까 이제 리튬도 좀 얘기해 주시고 네네네. 그러셔가지고 그 포스코 홀딩스나 네. 포스코 그룹 쪽에 있는 기업들은 좀 네네. 어때요? 포스코 그룹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요즘에 이제 좀 주요 이슈를 보자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단결정 양극재를 이제 계속 늘리고 있어요. 네. 생산을.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니켈 비중 86%짜리 단결정 양극재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M86이라고 제품명이 M86인데 그거를 이제 생산을 해서 제너럴 모터스나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랑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네네네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2개월이나 앞당겨서 2개월이나 앞당겼다라는 건 지금 전기차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서 이제 얼티엄 셀즈에서 만드는 배터리는 상당히 좋은 배터리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좋은 양극재 재료, 단결정 양극재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포항뿐만이 아니고 강양 공장에서까지 늘려가지고 지금 저 단결정 양극재를 굉장히 빠르게 늘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그 W스코프 코리아라는 회사랑 리튬 생산용 전기 투성망 요거를 이제 공동 개발해서 국산화하는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거의 이미 지금 개발이 돼 있고 요거를 이제 양산을 어떻게 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기 투성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고요.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포스코가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염호 리튬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 염호에서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으로 말려야 돼요. 물을 염전처럼. 그래서 그걸 말리는데 한 1년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그 기술로 네, 전기 투성망으로 걸러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리는 게 아니고 걸러서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말려서 생산을 하면 이제 탄산 리튬이 되고요. 이 탄산 리튬을 이제 컨버전 해가지고 정제를 해서 수산화 리튬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때 그 과정에서 이제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전기 투성망을 쓰면 바로 수산화 리튬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원리가 해수 담수화에 쓰이는 이제 역삼투압 기술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술이 들어감으로써 수산화 리튬을 바로 그리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절약과 환경적인 요건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적용이 되면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겠죠. 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을까. 포스코홀딩스에서 단결적 양극재, 그다음에 저기 리튬 생산용 전기 투성망 이 두 가지가 지금 포스코그룹이 또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결적 양극재도 이게 네. 비용도 좀 낮추면서 네. 효율도 높이고. 그 단결적 양극재가 일반 양극재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비싸요. 네. 근데 그 대신 비싼 대신에 이제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마진율은 올라가는 건가요? 마진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실 되게 원자재나 이런 게 없는 나라잖아요. 석유 한 네네네네. 방울 안 나는 네네네. 국가라고 맞습니다.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이렇게 기술력으로 이게 세계 시장을 제패하기 위해서 네네.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네네. 거네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국 업체들도 사실 단결적 양극재를 지금 계속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6둘둘짜리 정도. 네, 한 뭐 니켈 비중 50에서 60% 정도의 단결적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 단결적 양극재가 이제 니켈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맞는 단결적 양극재를 만드는 게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은 돼 있어요. 90% 이상의 니켈 함량 90% 이상의 단결적 양극재를 개발은 돼 있는데 이제 양산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86짜리, 86%짜리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얘네들도 이미 이제 90% 이상짜리 개발이 돼 있고 그 양산 시점은 이제 좀 더 이제 후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그런 기술 격차를 통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중국이 선점한 그런 광산이라든지 그런 이제 소재라든지 그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력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니켈 비중이 높으면 좋은 건가요? 니켈 비중이 높으면 배터리를 더 꽉꽉 눌러서 담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있고요. 단결적 양극재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니켈 비중이 높으면 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화재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데 그 화재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단결적 양극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 압착을 한단 말이에요. 양극재 재료를 이 압착을 할 때 이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다결적 양극재는 요게 깨지면서 그 사이로 이제 침투가 되면서 폭발의 위험이 생기는 건데 단결적 양극재는 잘 안 깨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결적 양극재를 만들게 되면 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효율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생산 과정에서 수세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로 이제 잔여 리튬을 씻어내는 과정인데 다결적 양극재는 그걸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근데 단결적 양극재는 그거를 이제 수세 공정이 아닌 이제 건식 공정으로 변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공정이 단축되고 시간이 또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진율도 또 높일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또 앞서서 그 로봇, 2차 네. 전지, 인공지능 얘기해 주시면서 반도체도 좀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네. 그 반도체의 겨울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도체 겨울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끝나갑니다.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저번 한 달 전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이제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메모리 가격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빠르면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1분기나 2분기 상반기쯤에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의 선제적인 투자에 나섰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흑자 전환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도 아마 HBM은 굉장히 잘 팔릴 거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경쟁자로 뭐 AMD도 떠오르고 막 네, AMD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음, 이런 인공지능용 반도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일단 1등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차선책으로 AMD를 선택을 하는 거지 네. AMD가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간이 네. 필요하다. 그리고 뭐 AMD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또 이쪽에서 많아진다라는 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판매 루트가 더 많아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더 좋은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올해 엔비디아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근데 이런 흐름이 엔비디아 보니까 내년 포드 피도 보니까 네네네. 되게 낮더라고요. 네. 20 몇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상승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계속 꾸준하게 상승할 수는 없겠죠. 네, 어느 정도 급등이 일어나면 조정이 또 일어나기 마련이고요. 또 내년에 딱 뚜껑을 까봤는데 이번 연도처럼 뭐 4분기 성장률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또 조정이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자 AMD가 생겼잖아요. 경쟁자 AMD 물량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엔비디아 이제 또 주가가 조정이 또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네. 좀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은 그 테슬라가 아무래도 전기차 전방 산업이니까 네네. 테슬라가 안 좋으면 2차 전지도 그 좋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고 전기차가 안 좋더라도 2차 전지 쪽에서 이게 또 주가 흐름은 좀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제가 내년에는 이제 2차 전지랑 로봇이 그래도 또 꾸준하게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주도주로 보고 있는데 테슬라가 2차 전지랑 로봇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또 조정을 거치기도 했고요. 테슬라도 좀 앞으로 또 2024년에도 꾸준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다음에 또 온디바이스 AI 시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네네. 온디바이스 그 주식들에 주목해야 된다 네네네네. 얘기 나오는데 이 온디바이스 AI가 좀 네네. 생소해져요. 이게 뭐예요? 그 이번 연도에 굉장히 핫했던 게 챗 GTP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오픈 AI 해가지고 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그거 다음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요.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뭐 쉽게 말하자면 이제 멀리 떨어진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이제 담기지 않고 스마트폰 같은 이제 단말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연산을 한 뒤 답변하는 그러니까 내 손 안에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언맨에서 자비스 나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이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저장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분류하고 뭐 하는 작업이 아니고 이 스마트폰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내가 물어보는 걸 이 스마트폰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더 빠를 수 있는 거고 속도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한 게 바로 이제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4. 이거 실시간 번역하고 그거 좀 실시간 번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대장주는 삼성전자랑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네. 이렇게 두 개를 좀 네네. 주목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특히 이 안에서 해결을 보려면 이 안에 서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내 거를 하려면 이 안에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내가 물어보는 걸 해결을 하려면 이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낸드 플래시 이제 저장 용량이 굉장히 더 커야 되고. 크고 빨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랑 메모리 생산을 하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좀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인공지능 반도체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안에 뭐 HBM 같은 것도 또 같이 탑재가 또 돼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주로 봤을 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실시간 통역 번역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네네. 이게 생각만큼 그거에 도달을 할까? 예를 네네네. 들면은 뭐죠? 빅스비 같은 경우도 네네네. 거의 쓰는 사람이 많이 없고 처음엔 네네. 되게 막 이렇게 핫했다가 네네.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조금 들긴 하는데 좀 네. 어떠세요? 그래도 요즘에 구글 번역기 돌려보면 옛날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빨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번역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번역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글 글라스로
굉장히 부각했었던 기능이 실시간 번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걔네는 수화까지 번역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점점 우리의 일상생활로 파고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반도체는 HBM과 온디바이스 쪽, 네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2차 전지는 앞서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감속기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아까 말씀해주신 SPG. 네네. 그 두산 로보틱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도요. 두산 로보틱스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면 거의 뭐 네. 미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사실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열되지 않았나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좀 과열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봇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는 몇 개가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를 꼽아주셨는데 네. 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그 빅테크는 좀 어떻게 보세요? 빅테크는 2024년부터 또 괜찮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다. 네. 네, 금리가 떨어져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회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카카오도 요즘에 굉장히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직 금리 인하가 되진 않았지만 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인공지능 이렇게 유망 섹터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면요, 네오님 지금 한 1억 정도 여윳돈이 네네.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포스코 퓨처엠에 30, 어, 그다음에 미래나노텍에 30, 어, 그다음에 뭐 이미지스 전에 얘기했던 기업 있잖아요. 네. 네, 그 자동차 그 자동차, 칩 만드는 회사. 탭틱. 네네네. 그래서 그거 한 20%, 어,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SPG 한 20%, 어, 그 정도로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2차 전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그 다음에 로봇. 네. 이게 좀 집중하시는 네네네네. 거네요. 2차 전지하고 로봇을 조금 더 좋게 보시는. 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오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이야기는 과도하게 막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받은 뭐 그 월급이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적립식 투자, 네, 꼭 적립식 투자를 하셔서 조금씩 주수를 늘려간다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저평가됐다고 생각했을 때 추천은 드리지만 파는 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가 수익을 보셨다.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면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그때 매도를 하시고 좀 더 좋은 종목으로 또 교체를 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오의 지식창고에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